북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 10일 싱가포르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그 결정 과정과 의미를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발표가 났습니다. 장소가 싱가포르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배경을 먼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싱가포르가 중립국이기 때문에 싱가포르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북한은 평양 개최를 강력하게 희망했던 것 같고요. 미국은 스위스 제네바 개최를 희망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평양에 들어가서 정상회담 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고 또 북한 쪽에서는 이동거리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스위스까지 가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절충한 안이 싱가포르였던 것 같고요. 이 싱가포르는 이 국제회의를 많이 개최했던 그런 국가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인프라라든가 방송 이런 시설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고 보안 문제도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싱가포르로 합의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지금 북한에서는 평양에서 개최했으면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평양에서 개최하면 개최 자체가 김정은에게 큰 승리죠. 전 세계를 사실 주도하고 있는 초강대국의 국가 원수가 네. 수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양을 일부러 찾아온다. 시진핑도 아직 안 왔지 않습니까? 근데 세계에서 가장 힘센 초강대국의 원수가, 그것도 북한에서는 가장 숙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북한의 안보의 최대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국가의 원수가 온다 그러면 김정은에게는 뭐 더할 수 없는 그 어떤 큰 좀 밑받침이 되는 거죠. 외교적으로 큰 승리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신변 안전도 좀 걱정이 될 테고, 그 다음에 홈그라운드로, 김정은의 홈그라운드로 가니까 사실 많이 양보할 가능성이 이제 커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양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저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평양으로 간다는 건 이미 김정은이 상당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기대에 못 미치면 왜 뭐하러 거기 갔냐라고 미국에서 원성이 빗받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회담이 실패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죠. 네. 그러니까 이거 판문점도 좀 유사한 경우인데요. 판문점에서 했어도 상당히 큰 합의가 나올 것이라 이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늘 얘기하듯이 김정은 위원장이 시간 끌기 작전으로 나가면 그냥 박차고 일어나겠다 할 때 판문점에서 박차고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곳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두루 고려가 됐고, 판문점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워낙 이제 이미지가 각인돼서 자기의 그 어떤 트레이드 마크인 뭐 이 엔터테인먼트에 크게 도움이 안 돼, 신선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싱가포르를 택했는데, 일단 정서적으로 볼 때 싱가포르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뉴요커잖아요. 뉴욕 사람인데 싱가포르 하면 아시아 중에서는 가장 홍콩하고 싱가포르 제일 번성하고 좀 아름답고 잘 가꿔져 있고 세련되고 그리고 언론에도 접근이 잘 되고 세계적인 회의라는 샹그릴라 호텔도 있고, 그러니까 친근감이 있겠죠. 맨하탄하고 좀 비슷한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폼페이오 등 참모들이 싱가포르를 적극 권했다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싱가포르나 부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중립국적 지위라고 하지만 사실은 미국하고 군사훈련하는데 기지를 계속 빌려주고 미국의 군함이나 그 비행기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과거부터 베트남전 할 때부터 미군들이 뭐 7호차 싱가포르로 갈 정도로 아주 미국에겐 친숙한 곳이기 때문에 친화력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정부에서도 뭐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고는 하는데 장소가 변하지 않을까, 이걸 또 계속 기다렸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정부에서는 내심 판문점 개최를 희망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때 판문점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판문점에서 열렸을 경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 비핵화 문제와 평화체제 그리고 그 이전의 어떤 종전선언 이런 문제를 묶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장소로 판문점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판문점 개최가 이제 변경이 되고 싱가포르 개최로 확정이 됐다는 건 정의용 실장이 볼턴 보좌관을 한 일주일 전쯤 가서 만났을 때 이미 그 장소를 싱가포르로 통보받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 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개최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을 트위터를 통해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혹시나 이 개최 장소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는 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그 정상회담 개최 장소로 지금 남북 정상회담보다 훨씬 많은 취재진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판문점은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 때 봤던 것처럼 취재진이 근접해서 취재하기가 상당히 제한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싱가포르로 결정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북한에서 싱가포르까지는 비행기로 뭐 7시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나오던데 네. 김정은 위원장은 어떻게 이동하게 될까요? 저 김정은 위원장 사실 미사일로는 미국까지 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미국까지 가는 비행기가 없습니다. 참 창피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제네바에서 만약 결정됐으면 다른 비행기를 빌려 타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를 보내주거나 뭐 그래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싱가포르이 거의 갈 수 있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장소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4,700km라 그러는데 지금 참매 1호라고 하는 저 비행기를 타고 갈 경우에 안전하게 갈 수 있다고는 하는데 모르죠. 별로 시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2015년인가요? 그 최룡해가 러시아 가다가 몽고쯤 가다가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저 비행기가. 그렇기 때문에 좀 불안할 거예요. 여차하면은 뭐 필리핀이나 어디쯤 기아 불시착할 수도 있죠. 그러나 싱가포르는 비교적 다른 나라 어디보다도 아시아 그 항공 요지기 때문에 네. 일단 가기만 하면 거기서 정비 같은 건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점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요번에 다른에 가서 시진핑 주석한테 뭐 비행기 좀 빌려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 승용차 있잖아요. 승용차도 저 비행기에 못 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다른에 갔을 때도 비행기가 2대였거든요. 하나는 수송기고 하나는 저 전용기인데 수송기에다 싣고 가야 되는데 그 수송기는 싱가포르까지 한 번에 못 갈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승용차를 가져간다고 할 때는 중국의 남쪽 정도에 한번 내렸다가 다시 이제 급유받고 다시 또 가야 되는 그런 사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뭐 굉장히 나름대로 젊고 활기찬 지도자이기 때문에 뭐 가보자 그러고 한 번에 갈 수도 있죠. 근데 들리는 얘기로는 조종사도 그만큼 먼 거리 조종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요즘에 많지 않고요. 북한 내에. 그래가지고 조종사를 중국에서 빌려올 수도 있다. 비행기조차도 빌려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제 두고 봐야죠. 싱가포르까지 어떻게 갈 것인지 이것까지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관심이 쏠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면 싱가포르 안에서 정상회담은 어디에서 열릴까? 이것도 또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싱가포르에서 가장 그 유명한 호텔이 샹그릴라 호텔입니다. 뭐 싱가포르의 랜드마크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샹그릴라 호텔은 세계적인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매년 아시아 안보 회의를 연례적으로 진행하는데 이 회의가 올해 6월 1일부터 3일까지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도 이 샹그릴라 호텔에서 개최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는 특히나 그 수천 명의 취재진이 몰릴 텐데 이 취재진들을 충분히 수용해서 취재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또 북한하고 미국 쪽의 정부 관료들도 대거 이번에 함께 할 텐데 이 사람들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요. 그리고 경호나 뭐 안전 문제도 충분히 그 보장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검토될 수 있는 게 마리나베이 그 호텔인데요. 마리나 샌즈베이 호텔인데 여기는 그 트럼프를 계속 후원해왔던 샌즈그룹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런 호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와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호텔이 정상회담 장소로 선택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이 두 군데 정도가 지금 그 정상회담 장소로 검토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과연 이 싱가포르에서 양국의 정상이 만나서 어떤 모습을 연출할지 이것도 참 관심인데 뭐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도보다리를 함께 걸었고 또 중국에서는 해변가를 같이 걷지 않았습니까? 네. 예. 자, 그러면 뭐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과연 의제는 어떤 의제를 다룰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뭐 비핵화 문제는 당연히 얘기를 하겠지만 이 외에 뭐 종전 선언이나 평화 선언과 관련된 얘기도 나올 것이냐 이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사실 판문점에서 하면 그게 오히려 관심의 초점이 됐을 수도 있는데 물론 초점은 비핵화죠. 그래서 일단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김정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내용은 일부러 기록 안 한 그런 우리가 미국을 좀 배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회담 성격이었다고 이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규정할 수도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좀 남겨놓은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소위 그 용어로 얘기하는 CVID 뭐 PVID라고 했다가 또 그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 갈 때는 또 CVID로 다시 돌아갔는데 사실 내용에 큰 차는 없고요. 그것이 이제 포괄하는 내용 중에 그 포기하는 범주가 지금 그 동안에 나온 얘기 중에 이제 핵은 물론이고 핵이라고 하는 것이 핵 물질도 있고 핵 무기도 있고 그 다음에 핵 과학자, 뭐 핵 시설. 그 다음에 뭐 미사일 만드는 시설까지도 다 포함되고 소프트웨어까지도 사실은 다 포기해야 이제 완전한 비핵화가 되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다 포괄해서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해서 다 포괄해서 완료 시점을 정하느냐. 요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완료 시점을 안 해놓으면은 이게 늘어지다 보면 미국은 또 대통령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완료 시점을 넘겨가지고 하다가 다시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료 시점을 규정하느냐.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일정표를 이 단계로 나누느냐 안 나누냐 그리고 그 단계별로 사찰이나 검증을 하느냐 그리고 사찰의 방식도 불시 사찰을 받느냐 아니면 일반 사찰만 받느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제 디테일인데 이것이 사실 생명입니다. 이것까지 규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중요하고요. 사실은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선언한다 안 한다는 뭐 불과 한 20분만 얘기해도 그거는 같이 합시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전선언은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의미지만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평화체제로 가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되고 평화협정에는 이를테면 경계선, 남북한의 경계선도 협정해야 되고 NLL 문제까지도 논의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화를 유지하는 기구 구성까지도 다 논의가 되고 많은 것이 논의돼야 되기 때문에 종전선언 하느냐 안 하느냐는 쉽게 타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중국을 포함시키냐 안 시키냐 이런 게 이제 만약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하고 같이 하자 이런 게 나오면 큰 뉴스가 되겠죠.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의제 자체는 사실은 비핵화가 의제고 근데 이제 거기 또 숨어 있는 게 뭐냐면 북한이 그냥 일방적으로만 비핵화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북한이 핵을 개발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소위 뭐 김정은의 말로 하면 대북 적대시정책 포기에 관한 문제라든지 군사적 위협 해소 문제, 체제 안전 보장 문제 이것까지도 이제 제기가 돼야 되는데 그 문제는 지금 미국에서 많이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폼페이오 장관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엊그제도 만났는데 거기서도 많이 논의가 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약간 이제 조금 우려하는 거는 판문점에서 되면 종전선언도 되고 더 좋을 거라는 그 이유도 있지만 싱가포르로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큰 성과를 내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있어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싱가포르를 잡은 게 아니냐 이런 그렇죠. 판문점에서 하면 굉장히 성과가 있기 때문에 판문점을 잡았는데 싱가포르 하면 언론이나 접근성 뭐 경호도 좋고 다 좋지만 그러나 과연 내용 면에서도 지장이 없는 건지 왜냐하면 제가 좀 불안하게 생각하는 게 엊그저께 폼페이오 만나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게 뭐 만족한 합의를 했다 그러는데 이게 폼페이오가 만족했다 그러면 좋은 뉴스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만족한 합의라고 했거든요. 과연 우리가 근데 만족한 합의의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김정은은 왜 좋아했을까? 판문점이나 평양도 아닌데 왜 좋아했을까? 이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관심의 초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예, 그러면 그 조선중앙TV에서 나온 그 보도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해 듣고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대안을 갖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진 것과 북미 순회 상봉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런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새로운 대안이 뭐냐?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 새로운 대안이 뭔지는 저도 궁금하고 모두가 궁금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대안을 우리가 그동안 미국이 했던 얘기, 북한이 주장했던 바를 놓고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동안 미국은 이 비핵화의 요구사항을 계속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CVID식 핵포기, 완전한 핵포기를 얘기했다가 예. PVID, 영구적인 핵포기를 얘기했습니다. 이 영구적인 핵포기에는 WMD, 그러니까 생화학무기의 폐기까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CVID에는 원래 CVID에 미국이 요구했던 건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이런 정도가 이제 포함이 돼 있었고요. PVID를 얘기하면서는 핵 관련 과학 전문가들과 기술 인력까지 포함이 됐고 거기에 WMD 생화학무기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ICBM이나 탄도미사일 이런 건 다 이제 포함이 돼 있었고요. 네. 거기에 이제 미국에서 계속 나왔던 거 북한 인권 문제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핵화의 요구 사항이 계속 쌓여갔습니다. 반면에 북한에서는 단계적이고 동시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체제 안전 보장해주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절충이 될 수 있다면 대략 이런 정도의 절충이 됐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에서 CVID식 핵 포기만 요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폐기인데 예. 핵무기, 핵시설, 핵물질 그리고 핵기술 인력 이런 정도를 포기하고 거기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포기하는 것 이런 예. 정도가 미국에서 이 비핵화 문제로 완전히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북한이 요구하는 반대급부가 이제 체제 안전 보장인데 이 체제 안전 보장을 당초에 미국에서는 북한이 선 핵폐기를 하고 나면 체제 안전 보장과 경제적 보상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아마 체제 안전 보장이 북한이 핵폐기하는 것과 함께 발맞추어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폐기 수준이 높아질수록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수준도 높아지는 방식으로 가고 예. 경제 제재만 완전히 북한이 핵폐기를 달성했을 때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어떤 절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북미 간에 이런 정도의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 정도 수준의 합의를 이루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전망을 좀 해주셨는데 일단은 그 22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때 뭔가 더 확실한 어떤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내용들이 좀 전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 되면 뭐 물론 확실히 알 수 있겠죠. 저 같은 전문가들도 다 알 겁니다. 그때 되면 22일까지는. 근데 이제 지금 당장의 저 새 대안이 뭔가 우리 정부가 과연 알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제가 볼 땐 정의용 실장이 그 존 볼튼 보좌관한테 상당 부분은 듣고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최대한도를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오 박사님 잘 얘기하셨지만은 인공위성도 안 된다. 저 생화학무기도 포기해야 된다. 그다음에 중단거리 미사일도 포기했으면 좋겠다. 인권도 개선했으면 좋겠다까지. 네. 그거는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미 의회나 그런 데서는 중시하는 과제로 지금 돼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요번에 느낌으로는 김정은이 만족한 합의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는 이런 것들 CVID에서 PVID 용어를 내세우면서 새로 들어간 부분들은 요구하지 않기로 한 게 아닌가 일단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김정은이 두 가지 승부수를 던진 거 아니에요. 억류된 인질을 풀어주려고 그러다가 며칠 늦췄죠. 첫 번째는 거고. 두 번째는 다른에 가서 중국에서 제작한 항공모함에 시험 운행하는데 시진핑 주석을 만나러 가가지고 우리 같이 힘을 합칩시다. 사실은 그 시위한 거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얻어낸 게 거기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체제 안전 보장한다면 핵을 가질 이유가 뭐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해서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달까지 했습니다. 그 뭐냐면 시진핑 주석의 말로 하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도 고려해야 된다.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가 뭘까요? 그런 부분에서 요번에 뭔가 폼페이오가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 이럴 때 예를 든다면은 불가침 조약, 옛날부터 북한이 얘기했던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고 의회의 비준을 받아주겠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 억류자들 석방하고 나서 공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게 뭐라 그랬냐? 우리가 한반도 전체를 비핵화했을 때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는 북한이 핵 폐기한다 그랬지 한반도 전체를 비핵화한다면 이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네. 왜 한반도 전체라고 얘기했을까? 이 앞으로는 한미 연합훈련 할 때도 전략자산 같은 건 이제 안 온다라고 약속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핵을 이미 핵무기 한 10개 내지 20개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다 포기하기도 전에 이제 전략자산이 안 온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허점 투성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시점 같은 거를 검증을 해가면서 이 완료 시점을 맞춰야 되는데 과연 판문점에서 회담 안 하고 싱가포르에서 하는데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북한을 이렇게 상당히 옥죄일 수 있을까 하는 좀 우려가 사실 나름대로 좀 생기게 사실입니다. 예. 지금 하시는 말씀들을 쭉 보면 이게 하루에 다 어떤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후에 또 후속 회담이 뭐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예,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아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합의는 도출이 돼야 됩니다. 아마 미국에서도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얘기했던 건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기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걸 잘게 쪼개서 이 어떤 비핵화에서 다시 핵무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미국이 계속 얘기해왔기 때문에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적어도 도출될 수 있는 합의는 완전한 비핵화, CVID식 비핵화에 대해서는 합의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기간도 명시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 사이에서 지금 전문가들 사이,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비핵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스케줄로 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평화협정은 언제 체결하고 어느 시점에서 체결하고 제재 해제는 어느 시점에서 해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표를 만드는 협의는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은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완전한 비핵화 CVID 정도 수준의 합의는 이루어져야 된다,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핵무기, 뭐 핵시설 등의 폐기 이런 것들도 약속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실제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을 최근 인공 그 위성 사진으로 찍었더니 건물 5개가 줄어들었다 이런 내용이 전해 들었습니다. 예, 북한에서도 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북한에서는 지금 5월 중에 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전 세계 언론과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그 현장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핵실험장 폐쇄 이벤트를 앞두고 그 현장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지금 이제 더 중요한 건 이 폐쇄를 그 이벤트로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어떤 검증 과정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될 겁니다. 아마 미국에서도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검증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후에 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다시는 사용할 수 없게끔 완전한 어떤 폐쇄를 추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완전한 폐쇄. 그러면 어떤 방식이 있느냐? 이것도 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어느새 용어가 폐쇄가 됐는데요. 북한의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나온 말은 폐기였거든요. 폐기요. 폐기하고 폐쇄는 다른 거거든요. 9.19 공동성명 이후에 2.13 합의, 14 합의까지 이제 가서 결국은 북한이 불능화 전에 이제 한 행동이 셧다운이라 그래서 그게 폐쇄고요. 예. 폐쇄는 공장이 있으면 스위치만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다시 가서 스위치 올리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폐쇄란 용어를 쓰는지 전 좀 상당히 의아한데요. 폐기라고 해야 됩니다. 폐기. 폐쇄는 폐쇄 이후에 불능화 주요 부품을 이제 못 쓰게 만들어서 한동안 북한이 이제 재가동시키려고 해도 주요 부품을 다시 갖다 놔야 되니까 주요 부품이 있어야 되니까 한 몇 주나 한 달 이상은 가동을 못하게 하는 게 그게 이제 불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폐기는 완전히 그냥 공장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본래는 당중앙위원회에서는 폐기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왜 폐쇄가 됐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저게 폐쇄라는 용어로 바뀌었다면은 우리가 신속히 시정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요. 예. 그래서 지금 핵실험장에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 핵실험장이 오히려 입구가 출구 그 안에 핵실험하는 것보다 더 낫다. 왜냐하면 물이 고였을 때 자동으로 흘러나오게 하려고 오히려 네. 낫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물 집어넣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물 집어넣으면 세월 지나면 다 나오겠죠. 콘크리트 넣어도 입구만 막으면 소용이 없어요. 안에까지 사실은 폭발을 시켜야 됩니다. 과거에 그 어디죠? 카자흐스탄인가 거기 다 폭파시켰거든요. 폭발을 시키고 하여튼 다시 핵실험을 하려고 해도 한 1년 정도는 작업을 해야 될 정도로는 만들어 놔야 되는데 예. 이 폐쇄냐 폐기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이제 더 중요한 거를 뭘 치냐면은 샘플링. 핵실험장 가서 구경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샘플, 그러니까 표본을 갖다가 랜덤하게 이렇게 여러 곳에서 채취해 가지고 오면 이게 실험한 것만 보더라도 북한의 핵 수준이 어느 정도 되나를 대충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게 오히려 중요하다. 그러니까 과연 지금 그 북한이 사실은 북한의 행동을 약간은 칭찬해 줄 수 있는 게 과거에 북한은 모든 거를 다 보상을 받고 했는데 이번엔 아무 보상 없이 그냥 자기네들이 선의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가상하죠. 가상한데 조금 더 확실하게 하려면 샘플링도 해주고 그다음에 폐기를 해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한 달 뒤에 열리게 됐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그리고 비핵화의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